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신금성에 왔습니다. 신금성. 이 1872년 지도에 신금성이 표시가 돼 있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고읍성이라고 돼 있고 본 신금성 이렇게 써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성도 뭐 재밌네요. 네모 반듯하게 표시돼 있고 성벽도 표시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이 성에서 조선 후기까지 뭐 무슨 행정 기능이라든지 군사 기능을 이제 했다고 보긴 어려운데 지도에 표시돼 있단 말은 이제 꽤 중요하게 지역 사람들이 인식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전에 이제 이사 간 거는 1399년 정종 1년에 이사를 가요. 그러니까 조선 개국 직후에 이사 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뒤로 아주 오랫동안 여기는 치소가 아니었는데도 지도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꽤 중요한 위치였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우선 이제 우리 신금성에 대해서 우리 종민 선생님께 미리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막 갈 길이 바쁘셔가지고 예, 아닙니다. 네, 빨리 더 많이 네, 써먹어야 돼. 예. 예. 1390 몇 년에 나갔다고? 1399, 139. 그러니까 이게 읍치를 옮긴 건 1399년, 뭐 1400년. 400년. 그게 정종 1년이고 1400년은 예, 저기 정종 1년 1400년은 태종 1년이에요. 근데 그때 옮겼다고는 돼 있는데 이니 이제 우리 읍성 석당산성은 1451년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400년에 짓기 시작. 예. 51년에 그때는 문종 때인가 아마 그때 이제 그 지금의 그 관아터나 이런 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원래는 이제 이 산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도 약간 산과 평지 이렇게 2, 3m 정도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죠? 복합식산성인가 이런 식으로 쓰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팔을 아프시면 내려셔도 됩니다. 저 상관 네네. 그래서 여기는 뭐 사실 파보면 한성백제 시절 그러니까 4세기 5세기 경에 축조가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파편 그러니까 기와편이나 뭐 이런 것들이 통일신라 시대도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한성백제부터 통일신라 시대까지의 읍치로 쓰여져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그런데 근데 왜 비가 많이 오네요? 예, 근데 왜 이게 이쪽으로 옮겨갔을까? 왜 그러니까 조선 초에
옮겨갔을까는 열어드릴까요, 선생님? 네. 조선 초에 옮겨갔을까에 대해서는 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공주대학교 뭐 유해준 교수라는 사람은 교수님은 유해준 교수님이 돌아가셨나?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 하셨냐면 그 조선 시대가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성의 가장 큰 목적은 군사용이었지만 방어용이었는데 조선 시대가 되면서 계속 해안가로 나아가는 경향을 보인대요. 모든 성들이 다 조선 서해안 쪽에 있는 성들은 아마 그거는 임병조 선생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계속 개간지를 넓히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는 거죠 이쪽을. 그리고 외구도 줄고 그러니까 최무선 뭐 이덕무 이런 사람들로 해서 외구가 이렇게 정벌되면서 그 외구의 위험이 덜어지는 걸 수 있겠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결성읍성이 외구를 위해 방어용으로 지어졌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하지만 기록상으로는 외구가 쳐들어온 적은 한 번도 없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점차 해안가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님이랑 충남 그 문화 뭐죠? 거기서 연구한 그 논문을 봤더니 여기를 읍치가 이 신금성에서 결성읍성으로 이동한 거에서는 한 2가지 원인을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원인은 사실은 분석인 게 왜 이동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아마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똑같은 얘기인데 이 근처가 개간되면서 굉장히 커집니다. 이 지역이 농지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사람 수가 굉장히 많아진다고 그래요. 사람 수가 많아지니까 이 산성이나 읍성 특히 이런 방어용 산성의 기본 목적은 전라인시에 이쪽으로 다 대피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성민들을 사람들을 이쪽으로 다 올려야 되는데 문제는 이 신금성의 규모로는 읍성으로 이쪽을 다 수용하기가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성을 축조해서 밑에다 그 성으로 전부 다 그 전란에 대비해서 물론 쓰이진 않았답니다만 그 사람들을 옮기기 위해서 이 신금성에서 석당성으로 취소가 옮겨졌다는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라고 하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는 바닷가 조망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외구를 방어하는 데 가장 첫 번째는 미리 발견하고 그거를 준비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그 뭐라고 하지 감시 초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단점이 있다고 해요. 신금성이 지형상. 그래서 그 어디죠? 저기 우리가 아까 봤던 그 결성읍성은 전망대로서 활용될 수 있는 지형이 많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봤듯이 결성읍성에서 뭐가 보이냐면 그 아까 거기 우리 홍보방조제가 다 보이잖아요. 그런 이유로 그런 2가지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 신금성이라는 원래 구치소가 거치소가 있었음에도 그 새로운 읍성을 지어서 결성으로 내려왔던 가장 큰 2가지 이유는 첫 번째가 이 지역의 고을의 규모가 커진다는 것, 그러니까 인구수가 많아진다는 것, 그래서 비상시 대피시킬 곳이 좁았다라는 것. 그 2번째 이유는 그 외구나 이런 거의 감시의 목적에 여기가 좀 부합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러니까 바다 쪽이 여기서 조망하기가 결성읍성보다 불리했다라는 그 2가지 설을 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제시기 때문에 왜 취소가 왜 옮겼는지는 뭐 그건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아마도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가 가장 합리적인 의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여기까지. 신금성 고려 때 여기가 신금성이 취소로 쓰일 때 지금 석단상에 토성이 있었어요. 이거 감시 전초기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수령동 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거를 다 사전에 그 감시를 했고 조선시대 때 옮기면서 거기 토성 위에다가 석축을 싼 거예요. 그러니까 석성을 싼 거고 조선시대 때도 보면은 전기에 그 외선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외구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 모산도에서 크게 전투를 했던 기록도 있고 고려말 조선 초에 안면도를 점거하고 있던 왜구들이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여기는 뭐 대규모로 들어와갖고 뭐 전쟁 비슷하게 막 이렇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고 수시로 들어와서 노략질을 해갔던 곳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나간 게 이제 외구 방어의 목적이라는 이유가 하나 증명된 게 또 뭐냐면 동원이 지금 자리가 아니고 석성 꼭대기에 200년 동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1600년대까지 그쪽에 동원이 그 위에 있다가 1600년대 돼갖고 밑으로 내려와요. 완전 꼭대기예요, 아니면 완전 꼭대기예요. 지가 헬기장이 있는데 성 위에 헬기장이 있는데 바로 옆에 좀 넓은 밭이 거기가 거기가 주춧돌이 남아 있어요 지금. 서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주춧돌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200년 동안 있다가 내려왔다는 거는
외구 침입이 잦았고 그 방어가 옮겨간 주요 목적이라는 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동원을 산꼭대기에다 질 이유가 없죠. 예. 감사합니다. 여기가 아니 아까 보니까 그림 보니까 네 테두리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조금 그냥 이제 약간 좀 뭐라 그럴까? 그냥 상징적으로 그런 상징적으로. 성이라는 게 원래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음. 우리나라의 성은 사실 성리학적인 그 질서를 굉장히 따라요. 그래서 성리학에 보면 주례구공기의 그 원칙을 최대한 따르려고 노력을 했던 흔적이 나옵니다. 근데 주례구공기에 따르면 성은 사방의 모양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방형으로 돼 있어야 돼요. 원형이 아니라. 성은 사방으로 돼 있어야 되고 그 방마다 문이 3개씩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 9개의 구획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게 주례구공기에 의하면 우리나라 읍성의 그 기본 구조죠. 하지만 그건 중국 얘기고 넓은 땅에 있는 우리 같은 산지가 많고 좁은 곳은 그 방형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홍주성 같은 경우도 보면 굉장히 방형에 가깝게 그리려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것도 우리나라 읍성 중에 정말 정방형의 읍성이 과연 있을까 할 정도로 그거는 이제 없는데 이제 그 지도를 그릴 때 상징적인 의미로 아마 방형으로 그린 게 아닌가. 예. 그런 그런 겁니다. 여기서 지금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구역이었나가 실제로 다니며 볼 수가 있나요? 발굴이 전혀 돼 있지는 않아서 정확한 위치가 안 나와요. 그럼 과거에는 여기에 동원도 있고 그랬었을까? 고려 때는 지금하고 좀 다르죠. 성 규모가. 예. 그러니까 고려 때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성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통치를 할 수 있는 어떤 네. 기관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취소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왜냐면 계속 취소를 그 지금 석당산성으로 옮겼다는 얘기 계속 나온 얘기는 이곳에 취소가 있었으니까 옮겼겠죠. 취소가 있었는데 옮겼는데 그 고려 시대는 전국의 모든 군현의 그 지방관이 파견된 건 아니니까 그걸 과연 그 지금의 그 조선시대 결성현의 그런 동원의 규모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취소는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니까 그걸 1399년에 다 내려보냈다라는 얘기는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하는 거죠, 우리는. 네. 조선 전기 때도 여기가 현령이 아니고 간무가 내려와요. 그러니까 거기가 직급이 낮은 사람들이 내려와서 있던 곳이라서 읍성의 규모가 뭐 그렇게 크다 뭐 그렇게는 고려 때나 조선 때나 전기 때까지는 크진 않았어요. 중기 지나면서 현령이 파견되기 시작합니다. 신금성의 위치를 한번 이 산경도로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신금성이란 이름을 얻은 거는 고려 때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출토된 뭐 유물유적들을 보면 삼국시대거부터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이 자리에 성 내지는 주거지가 있었다는 뜻인데 일단 위치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 앞에가 이제 다 들이잖아요. 이게 이제 이 금리천, 저 앞에 보이는 게 이제 금리천의 이제 본류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 가려서 안 보이지만 저기로 가면 저쪽에서 내려오는 금곡천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저 왼쪽 봉우리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조선 때까지만 해도 대동여지도에 보면 바로 이제 합류지점 조금 아래쪽에 바닷물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이 일대는 백제 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면 그때까지 상당히 더 많은 부분이 바닷물이 들어왔을 테고요. 이 일대는 이제 퇴적이 돼서 농토를 이루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 기반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 곳이고요. 그 두 개의 댐물 사이에 얘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 백제 나이 때는 이런 풍수적인 입지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풍수적 입지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고려 때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이 동네에 또 이 풍수와 관련해서 좀 이따가 볼 고산사를 도선국사가 이제 세웠다고 하는 말이 전합니다. 도선은 이제 풍수지리를 체계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신금성도 이제 고려 때 여기에 신금성 이름을 처음 붙인 걸 보면 어느 정도 풍수적인 해석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 산줄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산줄기가 전부 이제 백두대간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이어져 갖고 이렇게 오고 있죠. 잘못했네.
이 산줄기는 여기서 옵니다. 이게 백두대간이고요. 이렇게 한남 금북정맥을 거쳐서 금묵정맥으로 이렇게 옵니다. 와서 이제 청양 여기 백월산이라는 데서 꺾어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오는데 얘는 어디냐면 어디냐면은 여기죠. 여기. 그럼 여기가 어디냐? 홍성 남산 아시죠? 홍성 남산공원. 거기서 이제 서산 가는 터널이 있어요. 터널 넘으면 보계산이라는 데가 나옵니다. 이 보계산에서 이렇게 넘어오면 이 두 줄기로 갈라져 갖고 하나는 천북으로 내려가요. 그 다음에 한 줄기가 바로 우리 결성으로 오는데 그 결성으로 올 때 갈라지는 산이 또 이 형산입니다. 형산에서 이제 한 줄기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고요. 하나는 계속 뻗어가서 청룡산이 되고 걔가 가서 석당산까지 가거든요. 그럼 이 산 줄기는 뭐냐면 형산 줄기하고 형산 줄기가 더 내려와 있는데 여기서 끊어져 있어요. 형산 줄기하고 청룡산 줄기 가운데로 이렇게 내려와요. 작은 산줄기가. 그래서 이제 저쪽 금곡천하고 요 냇물 우리 지금 온 그 냇물 사이에 요 마지막 봉우리가 뭉쳐 있는 데가 여기입니다. 말하자면 혈처죠, 혈처. 그러니까 석당산은 이곳을 중심으로 온다면은 백호에 해당되잖아요. 청룡산에서 내려오는 백호고, 그 다음에 이제 형산은 청룡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좌청룡 우백호를 거느린 명당 형국으로 한 그 자리에 지금 이 신금성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탄생한 연대는 풍수지리보다 더 이전이니까 만약에 옛날부터 여기 있었다고 하면 뭐 풍수가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할 수는 없는데 적어도 고려 때 정도에는 이제 풍수가 체계화되니까 어떤 풍수상 입지 이런 것도 좀 작용을 해서 장소의 권위를 높이는 데 영향을 줬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요 지도 한번 볼게요. 이제 접어주시고요. 걔도 명당이네요. 이제 이 위치를 보시면 지금 어디냐면 여기가 신금성터입니다. 여기가. 그럼 여기가 형산이죠. 형산. 그럼 이 산줄기가 이렇게 여기서 와서 이 산줄기를 넘어서 청룡산으로 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가운데에서 요걸 따라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걸 넘어가면 두 산줄기가 요 고개 사이로 있죠. 여기가 바로 용호장터고 여기가 이제 이 영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산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는 요 끝에 이 신금성이 있어요. 양쪽 두 개의 댐물 사이에 딱. 그러니까 이제 형국으로 오면 아주 기막힌 명당은 사실은 여기가 아니고 여기인 셈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 이사 갔으니까 이거는 이제 좀 더 좀 성리학적인 가치관, 아까 이제 두 분이 말씀해주신 방어 그런 것들이 더 크게 작용했을 거라고 이제 봅니다. 어쨌든 이 일대는 뭐 백제 이후로 꽤 중요한 사암터였다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런 사암터의 배경이 된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금리천이 만들어 놓은 그 농토, 평야 이런 게 중요한 배경이 됐고 거기다가 이제 더하기 알파로 이 바다로 진출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때는 뭐 교역 중심의 사회 구조가 아니었으니까 중요하진 않았지만 때로는 또는 전투를 위해서 또는 때로는 뭐 다른 지역과의 교류를 위해서 나갈 수 있는 자리가 여기였던 거죠. 조선시대까지는 대략 한 이 부근까지 물이 들어왔던 걸로 보여요. 여러 지도를 통해서 보면. 하지만 더 옛날 올라간다면 이 부근까지도 어느 정도는 배가 통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교역 또 농업, 풍수 이런 조건을 잘 갖고 있는 데가 이제 신금성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고산사로 가겠습니다. 여기 고산사. 그 도선에 또 설화가 전해 내려옵니다. 자, 가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산줄기가 쫙 보이네요. 그죠? 이 줄기가 이제 청룡산 줄기거든요. 지금 우리가 있는 게 이게 청룡산인데 얘는 이제 저게 바로 신금성입니다. 얕은 게. 얕은 산줄기. 요 앞에 얕은 산줄기. 조그만 거. 그러면 이제 이 산줄기하고 쟤를 중심으로 온다 그러면 얘는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다음에 저 건너는 저게 형산줄기거든요. 저게 이제 왼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국상으로 보면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김남호 선생님께서 무덤들이 많지 않다. 그래서 명당설에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또 우리 정교님께서 명당은 이제 형국 이상의 여러 가지 뭐 세세한 바람길 등등을 따져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네요. 뭐 저는 이제 당연히 그런 건 잘 모르고요. 일단 이제 모양상으로 이제 그런 특징이 있다. 여기서 올라와서 보니까 잘 보이는데 또 하나 이제 여기서는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절이 이제 전해지기로는 이제 신라 말에 창건됐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데 신라 말에 여기에 절이 이제 생겼다. 그런데 이제 대개 뭐 절에 그 창건 설화에 보면 뭐 의상대사, 원효대사 뭐 이런 분들이 했잖아요. 그분들 참 발도 넓으셨어요. 전국에 고루고루 다니셨는데 여기는 도선국사입니다. 그러면 도선국사라는 분은 그분들보다 더 후대 분인데 하지만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갖는 분이세요.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이제 풍수지리 사상,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풍수 사상을 체계화하신 분이 바로 도선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그거를 좀 이제 술법을 해석한 게 도참이니까 그거는 이제 그분 성함에서 온 건 아니고 이제 어떤 입지론으로서의 풍수,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이런 계절, 또 우리나라의 뭐 이런 산세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체계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술법으로 빠지면서 좌향이라든지 이런 복잡한 것들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는 집이 남향을 해야 되고 마을도 남향을 해야 되고 배산 임수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분에서부터 출발되고 그 전에 이제 자리 잡은 마을이라든가 집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풍수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신라 반월성 같은 경우도 풍수로 해석을 하긴 하지만 좌향 같은 게 안 맞아요. 그래서 도선국사란 분은 그런 면에서 아주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그 권위가 있는 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국사잖아요. 국사. 근데 당시에 살아생전에 이제 그분이 국사의 칭호를 받은 건 아니고 후대에 이제 그런 칭호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제 제자들이 이 체계화를 했겠죠. 늘 그렇잖아요. 그래서 체계화를 하면서 이제 점점 더 이론이 정교해지고 또 그분의 권위가 올라가면서 국사라는 이제 이런 명칭도 얻게 되고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선과 관련돼 있는 절이 이 자리에 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탑의 양식이나 이런 걸 보면 신라 말은 아니고 고려 때 거라고 이제 해요. 근데 어쨌든 신라 말 고려 초 그 사이에 이제 생긴 이 절이라는 것은 이제 신금성하고 연결해 가지고 꽤 오래 전부터 이 지역이 이런 삼터였다는 증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얘기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질 구조 얘기를 여기서 조금 해드리고 싶어요. 지질 구조 올라올 때 겁나셨죠? 네. 이게 이제 이런 정도의 가파른 산들은 사실 우리나라에는 흔치 않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렇냐면 땅에 나이가 많다 보면 이게 풍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뭐 1억 년, 2억 년 막 이렇게 오랫동안 풍화가 되면 두리뭉술하게 돼 있어요. 경사가 급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화강암 산지들은 이게 그 풍화가 되면 알바위가 튀어나온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긴 하지만 산이 급경사의 절벽면 같은 건 잘 안 생기는 암석 특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런 모양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제 암석 구조가 아주 독특해서 그렇습니다. 지질도를 보여드릴게요. 지질도 어디냐면은 이제 여기입니다. 우리 결성 여기가 서부 남당리 그쪽이고 여기가 우리 결성이고 요거 보이시죠? 요게 이제 금리천 요 냇물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에 보면 갑자기 녹색 하나가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진한 뭐 쑥색이 보여요. 바로 이제 우리 결성의 상징인 두 산이에요. 요게 형산이고요. 요게 청룡산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다른 이런 회색 계열의 이런 산들은 전부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그러니까 캄브리아기 이전에 생긴 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오래된 땅입니다. 대략 한 6억 년 이상 된 오래된 땅들인데
다른 색깔의 땅들은 다 그것보다 오래 안 된 땅입니다. 근데 이제 결성은 우선 산이 되게 많아요. 그죠? 산이 높은 건 아닌데 산이 아주 자잘하게 많습니다. 그거는 이 복잡한 지질 구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단순하잖아요. 결성 땅 넓이만큼의 같은 바위 덩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요만한 땅 덩어리에 아주 복잡한 지질 구조가 나타나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선캄브리아기의 땅부터 중생대 땅까지, 중생대 한 1억 년에서 2억 년 사이 그때 만들어진 땅까지 다양한 땅들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 다른 성질의 바위들이 만나는 경계선 부분이 중요한데, 경계선 부분이 보면요, 이렇게 남북 방향이거나 아니면 서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남북 방향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드물은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이런 방향으로 이게 구조선이 배열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제일 많죠? 이렇게. 왜냐면 우리나라가 저 일본 태평양 쪽에서 우리나라를 계속 밀고 있기 때문에 미는 방향에 수직으로 땅이 금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선이 생기는데, 결성은 아주 유별나요. 남북 방향으로 쪼개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형산이 딱 남북으로 거의 직선으로 쫙 뻗어 있습니다. 청룡산도 남북으로 직선으로 쫙 뻗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얘는 중생대 쥐라기 땅이에요. 쥐라기, 그 유명한. 근데 이제 쥐라기에 만들어진 뭐 각섬암이라 그래서 마그마가 굳은 바위이긴 한데, 우리 동네에 아주 흔한 뭐 홍성, 서산 일대 아주 흔해 빠진 화강암하고는 성질이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지금 와 있는 이 청룡산은 아주 특이합니다. 사실 보통 산이 아니에요. 지질 구조로 보면 얘는 언제 생긴 거냐면 고생대 페름기에 생겼어요. 고생대 페름기라고 하면 지구상에 이제 그 양치식물 이런 게 묻혀가지고 석탄이 대량으로 만들어진 그 시기예요. 그리고 이제 페름기에 만들어진 이 땅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게 퇴적암이라는 겁니다. 퇴적암. 그러니까 이제 먼 옛날에 여기가 퇴적할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었던 건데, 걔가 이제 다른 데는 다 날아가고 얘만 이렇게 이제 남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이암, 또 사암, 또 쉐일 뭐 이렇게 뭐 흔히 얘기하는데, 그런 이암질, 사암질, 여암질, 쉐일질 이런 걸로 돼 있는 퇴적암이에요. 그래서 이런 퇴적암으로 된 바위의 산의 특징은 이게 풍화가 되면 아주 원래 미세한 흙들이 이 열과 압력을 받으면서 굳은 거잖아요. 걔가 거꾸로 해체가 되면 역시 얇은 흙으로 해체가 돼 버립니다. 원료 상태로 돌아간다고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얘들은요 식물이 잘 자라요. 그러니까 습기를 잘 머금고, 원래 원료 자체가 유기물에서 기반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땅이 되게 기름진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산에서 발원한 저 들판들은 들판의 넓이에 비해서 사실은 생산성이 높은 땅이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점은 넓게 풍화되지 않아요. 얘는 성질이. 그런 성질의 바위라서. 이건 뭐 여러 번 우리 식구들한테 말씀드렸지만, 퇴적암은 이렇게 생긴 바위잖아요. 이렇게 생긴 바위. 그러니까 얘는 금이 가도 이게 하나하나가 다르게 금이 가기 때문에 물이 잘 안 들어가요. 깊이. 근데 일단 자연계에서 바위가 풍화가 되려면 물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누가 염산 뿌리는 거 아니니까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구적으로 깨진 땅에 물이 들어가겠습니까? 이게 물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화강암이라는 놈은 그냥 덩어리 바위라서 금이 가면 그냥 빡 가요. 그래서 깊이 풍화된, 깊이 물이 들어가고 깊이 풍화돼서 얘가 나중에는 두리뭉술이하게 모양이 변하는데, 얘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아갖고 쪼개지면 그 하나만 집중적으로 파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이런 성질의 바위는 계곡이 넓어지는 게 아니고 좁고 깊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오시면서 딱 보셨죠? 우리 차가 아주 막 굉음을 내며 올라오는 이유도 사실 이런 지질 구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에서는 아주 발견하기 어려운 고생대 페름기에 만들어진 퇴적층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청룡산이.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남당리 일대. 여기도 좀 색깔이 다르죠. 이건 우리 지난번 천수만답사 할 때
이제 많이 말씀드렸었습니다. 안면답사 할 때. 얘가 바로 이제 태안층이라고 하는 역시 고생대 퇴적층입니다. 근데 얘하고 얘는 또 성질이 약간 이제 달라요. 그래서 얘는 보면 방향이 다르게 돼 있죠. 하천의 방향이. 얘들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더 오래된 땅이고 얘는 더 나중에 이 위를 덮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얘하고 별개로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자잘한 하천들이 독립적으로 빠져나갑니다. 남당리 그 일대에서는. 근데 안쪽에 있는 하천들은 이제 쪼개진 틈을 타고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바다로 가긴 가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요 대목에서 도저히 못 견디는 대목에서 땅을 직각으로 뚫고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운 소위 감입공류를 합니다. 그래서 감입공류라는 게 꼭 산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와룡천도 똑같아요. 와룡천도 보면 저기 그 수덕사 앞에서부터 얘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특히 김좌진 장군 앞에서 이게 획 돌아서 180도 돌아서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것도 이런 지질 구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를 일본 사람들이 잘랐다고 하죠. 여기를. 그래서 뭐 맥을 끊기에 잘랐다. 뭐 그런 얘기도 전하는데 지세로 본다면 김좌진 장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좌진 장군 집 건너, 내 건너에 있고 용동마을 그 마을만 잘랐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제 그거는 너무 화가 난 민중들이 지어낸 말인 것 같고요. 거기를 자름으로 해서 이제 아까 용호장터 앞에가 넓은 들일입니다. 더 들이 넓게 발달한 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산사에서는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작은 절이지만 이 결성이 유서 깊은 지역이라는 걸 보여주는 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하게 이렇게 고생대 폐륜기에 만들어진 땅 위에 이렇게 쓴 절이라서 이렇게 급경사면 위에 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역촌 마을로 이동하겠습니다.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